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를 만나는 시점, 그러니까 대충 시리즈 A 전후, 사업 모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일찍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뒤에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계가 보통은 스타트업들이 J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J커브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스케일업의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전략적 투자자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 스케일업 초기 단계가 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얼기설기로 팔았던 제품들, 초기에 웬만큼 고객들을 모으긴 했지만 이제 대규모의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UI, UX, 제품의 마감 품질, 제품의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고도화 과정이 일단 첫 번째로 스케일업에서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내 제품을 사주셨던 분들, 가령 내가 조그마한 웹사이트 열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내 제품을 몇 번 사주신 고객도 있을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서 처음에 펀딩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품 좋아서 한 번 더 사려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추천해 주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 제 제품을 구매해 주셨던 분들이 제 제품을 계속 구매하다 보면 차츰차츰 팬처럼 돼갑니다. 그래서 초기 고객을 팬클럽화 시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팬클럽이 돼줘야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내가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쓰지 않더라도 내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물건을 팔거나 내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들에 대해서 내가 채널들에 대한 내 통제력을 강화한다던가, 내가 채널 내에서 내 침투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각 채널별로 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들을 높여가는 식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재들이 확보되고 보상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스타트업 초기, 보통 시리즈 A 전까지의 그 스타트업들은 보상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돈 없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리즈 A 정도 해서 몇십억 투자 받았다, 매출이 얼만큼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회사 내에 돌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슬슬, 기존에 왔던 직원들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 슬슬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난 지 보통 2년, 3년 정도 됐고, 그런데 왜 아직까지 매출도 좀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급여 안 올려줘요? 스톡옵션 왜 안 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제품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개발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뭔가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등등의 일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시려면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외부에 경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에 그냥 조인하진 않거든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오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결국은 보상 패키지를 상당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인적 비밀로 한다고 해도 이분이 얼마 받는지는 직원들끼리는 알게 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그러면 굉장히 박탈감도 느끼고, 역시 보상 문제 같은 게 꽤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들도 같이 해결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게 스케일업 초기 단계의 과제인데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케일업 초기 단계가 되면 재무 투자를 받던, 시드 펀딩을 받았던 매출액에 대한 압박이 꽤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략적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략적 투자자들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압박은 피해 가실 수는 없고요. 근데 매출에 대한 압박은 되게 커지는데, 시장에 이때쯤 되면 창업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제품이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든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나는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만만했고 초기 반응까지 정말 좋아서 우리는 무조건 제이커브 그리고 쿠팡처럼 빠르게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가지만, 막상 나가보면
경쟁자 제품이 더 좋은 것도 있고 고객들의 요구는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게 많고 우리는 그걸 다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계속 들게 돼요. 공포감이 듭니다. 매출은 목표했던 것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제품을 손대거나 고객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들 대표들이 본격적으로 정신 상태들이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너지들이 꽤 있어요.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에너지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시리즈 A 전후로 투자받고 나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정신적으로는 되게 좀 만족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한 곱이 넘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가 고비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에너지를 1차로 한번 쏟았고 그런데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자들은 생각보다 무섭고 고객들은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우리는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 단계가 되면 그래서 어떤 실수들을 대표들이 많이 하게 되냐면 급해요. 제품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기술이 덜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주변에다가 뻥치거나 고객들한테 과장 광고했거나 뭐 B2B 기업들 같으면 된다라고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제안서 내밀고 사업을 따내는데 막상 그걸 제대로 수습을 못합니다. 아니면 마케팅을 하면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고객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자한테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마케팅에 쏟아 부었는데 고객 반응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대기업 스타트업들 대표들 입장에서 완전히 멘붕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프리 A 단계 전까지는 프로야구로 치면 2군에 있는 거예요. 2군에서 날고 긴 선수가 시리즈 A를 투자를 받고 1군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우리 보통 야구 보면 그렇잖아요. 2군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군에 와가지고 MVP 먹는 선수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2군 선수가 날고 길고 2군에서 뭐 타격왕하고 뭐 방어율 뭐 저기 자책점 뭐 1점대 나오던 선수가 갑자기 1군에 올라오면 8번 타자도 허덕이고 타율 1할 나오고 투수는 무슨 방어율 7점 몇 8점 몇 나오는 일들이 쥐어 터지다 보면 자신감 잃어버리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가죠. 그 과정이 일어나는 시점이 시리즈 A 혹은 스케일업 초기 단계입니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을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매출에 쪼여도 필요한 일들의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축적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거쳐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아웃스탠딩에다 쓰신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벤처기업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해질 수 있는 순간은 초기 투자 유치 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를 맞추지 못하면 자금이 마른 상태에서 후속 투자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기억 속에는 설렘과 화려함이 남기 때문에 더욱 서글픕니다. 이걸 초기 벤처 투자의 저주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선 시리즈 A 크런치라고 해서 초기 투자 유치는 쉽지만 후속 투자 유치는 어렵다는 말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창업자들이 3년을 버티면 10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통 시리즈 A 크런치라고 하죠. 이제 이걸 과정을 여러분들도 겪게 됩니다. 이걸 피해 가시는 기업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뭐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도 미친 듯이 성장해가지고 저런 게 없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그 기업들은 그 과정이 짧았을 수는 있어도 경영자가 느꼈던 압박 자체는 똑같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걸 피해 가실 수는 없어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덜 고생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걸 버텨내시려면 결국은 기술이 성숙해야 되고 옛날에는 사람 몸빵으로 하던 것들을 시스템이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더 확보돼야 되고 확보된 고객들은 나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약간의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남들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기하시지만 저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그 만드셨던 분이 김창완 대표님이시라는 분일 텐데 아마 그분이 지금은 이제 아마 크래프톤 대표가 되셨겠죠. 예. 펍지 대표 하시다가 크래프톤 대표가 되셨을 텐데 배틀그라운드가 그 김창완 대표님이 기획자 및 개발자로 17년 동안 게임을 개발하셨대요. 그 전까지. 근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 나올 때까지 김창완 대표가 자기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만드는 족족 망해왔대요. 이분 학벌이 아마 카이스트이실 건데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신 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오셔가지고 17년 동안 어떤 제품도 자기 제품이 성공을 못했으면 이게 이분 입장에서 완전히 멘붕이셨을 거잖아요. 실제로 저 때가 회사가 되게 휘청거리던 때기도 해서 블로홀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기도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저 작품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어불성설이겠지만 이분 입장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실패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학습치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 보면 무신사야 뭐 최근에 너무 잘 나가는 기업이고 뭐 저분 이제 그 창업자분이 뭐 이렇게 경영에서 물러나시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무신사도 2001년도인가에 만들어진 그 카페죠. 카페. 네이버 카페 출신이고 저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커머스를 하기 시작한 건 무신사에서 출발해서 그 카페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9년 동안을 그냥 카페 및 커뮤니티로만 운영을 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질 않았어요. 저 회사는. 그리고 9년 동안 내내 축적되어 온 고객들이 올려놓은 신발,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사진, 커멘트들, 글들이 저 회사가 지금의 무신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신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트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아마 조 단위의 그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커머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들 중에 무신사처럼 지저분한 데가 없을 거예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UI를 이따위로 만드냐 싶을 정도로까지 잘못 만들었는데요. 근데 무신사의 기반이 카페였고 고객들이 올렸던 글이고 참여자들이 좋아했던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우리는 저거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끌고 가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신사가 커머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빠르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신사는 게다가 뭐 쿠팡처럼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 고객들한테 돈을 퍼주면서 기업을 굴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무신사는 지금 기업 가치가 조 단위가 넘는 기업 커머스 업체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흑자를 매년 내고 있는 기업체예요. 그게 그만큼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시면 스케일업 초기 단계에 그러니까 시리즈 A, 프리 A 정도 전후로 해서 KPI 세팅 받고 재무투자자한테 매 분기마다 보고하면서 재무투자자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요? 고객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요? 이게 뭐 왜 서비스가 이렇게 자꾸 출시하신다 그러면서 뒤로 늦어져요? 노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압박을 받다 보면 유혹에 시달리게 되냐면 원래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이 사업에서 전망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이 사업에서 매출 확대가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부 인력 중에 조금 놀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인력을 외부에 다른 데로 빼가지고 야 우리가
뭐 가령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가령 이미지를 인식하는 글자를 인식하는 AI 솔루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AI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글자 문서에 있는 글자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고객들은 잠재적인 고객들은 주로 이제 보험사나 금융권들처럼 서류를 많이 다루는 곳들이겠죠. 근데 그곳에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레퍼런스가 생기고 제대로 된 매출을 받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많아가지고 우리 단가 처음에 비싸게 받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경쟁자가 우리랑 비슷한 솔루션인데 걔들은 우리 반값이에요. 이러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팍팍 깎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대표자 입장에서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아씨, 이거 솔루션 팔아갖고는 매출 목표 달성 못 하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고민들을 하시냐면 야, 근데 우리가 개발자가 몇 명인데 저 개발자 조금 빼내갖고 한 3, 4명만 저쪽 저 금융업체에서 다른 SI 프로젝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관련이긴 한데 우리 솔루션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SI 프로젝트 좀 해주면 큰 돈 나올 것 같은데 그 돈 좀 받고 애들 몇 달만 굴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출도 커 보이고 운영비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몇 달만 고생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팀을 SI로 굴리기 시작하죠.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작업들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회사가 더 이상 솔루션은 없고 기술은 추가 개발 안 했으니까 2, 3년 지나고 나니까 사장됐고 그 사이에 계속 인건비 따먹는 장사만 하다 보니 기업체가 그냥 외주 개발업체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수주업의 인건비 따먹는 장사라고 원래 출발은 AI 이미지 솔루션으로 출발하셨는데 2, 3년 구르고 났더니 이미지 솔루션은 세상에서 없어졌고 아니면 저기 처박혀가지고 2, 3년 동안 업데이트 안 돼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냥 회사의 본질은 수주업이 돼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장사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추가 투자는 물 건너 간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사업 유형이 인건비 따먹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너무 힘들어요. 저 사업 모델은. 그리고 수주업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냐? 수주업을 따먹는 인건비 장사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커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면 대표자가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구해서라도 돈을 좀 찾아내면서 동시에 뭘 했어야 되냐면 그 솔루션을 레퍼런스를 정말 추가로 더 쌓던지 아니면 온라인화를 완전하게 시켜가지고 어떤 고객이든지 간에 우리 시스템을 그냥 온라인 웹상에서 쓰면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SaaS처럼 만들어 버리든지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시스템화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차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업이 되면서 그냥 지지부진한 스케일업은 이제 물 건너가고 그냥 자영업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저게 틀린 건 아닌데 애초에 목표하셨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B2C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우리는 뭐 개발자 이런 건 아니고 SI 골릴 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B2C를 하시는 업체들의 스타트업들이 시리즈나 프리-A 정도를 받고 나면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소위 특징 없는 중간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머스 같은 걸 하시거나 뭐 처음에 나는 뭐 친환경 제품들만을 특징적으로 팔아가지고 좋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장이 생각보다 안 커요. 근데 매출 압박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판매량이 잘 나올 것 같은 제품을 좀 추가를 해요. 야, 우리가 이게 그렇다고 사이트 운영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제품 조금만 추가하자. 그래서 친환경이 아닌 뭔가 성격이 다른 제품을 갖다 붙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친환경 제품의 매출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주력으로 팔고 있는 건 애초에 팔겠다는 물건이랑 하등에 상관이 없는 물건을 팔게 됩니다. 매출 많이 나오는 물건이 그 기업체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친환경으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전혀 친환경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 제품을 떼와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업체는 남의 물건 떼와서 친환경과 상관없는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특징 없는 중간상이죠. 이렇게 되면 역시 스케일업은 물 건너간 겁니다. 다음 투자자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없으니까. 스케일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피하시고 싶으시면 고생스럽더라도 기술을 시스템화하고 고객 베이스를 더 넓히고 특징을 더 강화해가는 축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 축적의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략적 투자자하고 엮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